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소식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 사건, 그 사건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원래 지난 2월 3일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선고 2시간 전에 갑자기 변론이 재개가 됐죠. 변론이 재개가 된다는 것은 재판을 중단됐던 끝났던 재판을 다시 이어서 한다는 겁니다. 보통 재판에서 절차를 다 마무리 짓는 걸 보고 결심이라고 하는데 결심이 끝나고 나면 곧 이어서 선고입니다. 근데 선고에 이르기 전에 이거 따져봐야 될 일이 또 있네? 따지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변론을 다시 여는 거. 그러니까 결심을 취소한 거죠. 다시 재판을 여는 걸 보고 변론 재개라고 합니다. 이미 한번 마쳤던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만한 사유, 재판에서 중요한 문제를 안 다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재판 한 번 열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결국 헌법재판소는 이 권한쟁의 사건,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다시 오늘 또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열고 또 만 거야. 근데 그 한 번도 기껏 50분만 했습니다. 아니 이러려고 변론 제기했단 말이에요. 50분 얘기할 거면 차라리 성명서를 내라고 그러든지 뭐 보정명령을 내리든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겨우 이거 하려고 그 난리를 쳤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변론 재개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고 2시간 전에 갑자기 변론 재개하면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시비거리가 생겼습니까? 조중동 같은 애들은 당장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헌재가 다급하게 너무 급하게 일처리를 하다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스스로 변론 재개를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택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그 택도 안 되는 소리를 왜 듣게 만드느냐고.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참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들은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고 그 변론 재개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됐다는 거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분 기껏 하려고 변론 재개한 거 아니야. 와 정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오늘 이 마은혁 마은혁 임명 거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이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한 보도 눈에 띄는 제목이 이겁니다. 50분 추가 변론 뒤 끝냈다. 아니 기껏 50분 하나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변론 재개를 하려면은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중요한 문제를 미처 다루지 못했구나. 이 문제는 꼭 다뤄야 되겠다. 그럴 때만 변론 재개를 합니다. 성명 요구라든지 뭐 추가 서면 요구라든지 보정명령 이런 걸로는 도저히 안 되고 진짜 법정을 열어가지고 양쪽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할 때만 여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겨우 50분 하려고 변론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 1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해서 변론 제기 요청했는데 그거 안 받아줬거든요. 김용보 원장도 1심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안 받아줬어요. 중요한 증거가 하나 나왔다고 했는데. 참. 그래 놓고 이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헌재는 또 이렇게 한다고? 아, 좋아. 뭐 변론 제기할 수 있다 쳐. 문제는 그 변론 제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됐다는 겁니다. 이 기껏 50분 하려고 변론 제기하는 바람에 조중동이 얼마나 헌재를 물고 뜯고 했으며, 이 물고 뜯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끝나는, 물고 뜯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헌재가 지금 윤석열 재판까지도 잘못하고 있다. 헌재가 다급하게 뭔가 자꾸 일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바람에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고 스스로 자기 그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자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거지를 썼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헌재가 스스로 자신의 권위와 신뢰를 깎아먹는 거잖아. 기껏 50분 하려고 이런 짓을, 그런 일을 했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겨우 이거 하려고 그 난리를 겪었단 말인가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요. 여러분, 지난 2월 3일 이후에 조중동에서 헌재를 얼마나 물어뜯었는지 기억하시죠? 헌재가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거라는 둥. 아이고, 내 진짜.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50분이라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었느냐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럴 만한 가치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헌재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겁니다. 공문 얘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가 이 마은혁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건 지금까지도 충분히 논의가 됐던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제일 논란이 된 것이 공문이었습니다. 국힘당이 국회의장한테 공문을 떡하니 보냈다고, 딱하니 보내놓고서는 갑자기 합의가 없었다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그 얘기를 물어봐요. 아니, 이미 했던 얘기를 왜 또 하느냐고. 오늘 그 최상목 측에서, 이제 정부 측에서 헌재에 요구했던 것은 여야 원내대표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언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최상목 측의 요구, 여야 대표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각을 했어. 최상목이 요구한 부분이 그건데 그건 또 기각했어. 기각하면서 다른 얘기만 하는 겁니다. 합의가 있었는지, 공문이 왜 보냈는지, 이런 얘기. 아, 공문 왜 보냈냐,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잖아. 근데 그걸 얘기를 또 해? 참네. 야, 아니, 이 얘기를 다시 하려면, 공문 왜 보냈느냐, 이 얘기, 이미 했던 얘기를 또 하려면은 정말 획기적이고 기존의 이 법정에서 나왔던 증거들과는 상반된 강력한 증거가 나왔을 때 그때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증거, 반대되는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기존 결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추가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공개 변론 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공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었던 그 공문이죠. 민주당과 국힘당이 각각 국회의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추천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정계선 두 사람을 추천했고, 국힘당은 조한창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수는 총 3명이에요. 한쪽은 2명, 한쪽은 1명, 합쳐서 3명. 그럼 이걸로 이미 합의가 끝난 거죠. 3명을 추천하는데 한쪽은 2명, 한쪽은 1명 이랬으면 그냥 3명이야. 정원이 3명인데 3명이 추천됐어. 마치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대학 정원이 3명인데 지원자가 3명이야.
그러면은 뭐 다른 거 볼 거 있나요? 세 명 다 합격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셋 다 합격이라서 별도의 합의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이걸로 합의가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무엇도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한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합의가 있었네 없었네 또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번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는 나왔죠. 물론. 어떤 증거? 이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선임 통보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마은혁, 정계성, 조한창 3명을 다 거론하고 있어요. 이 3명에 대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선임 통보를 했단 말이야. 여기서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선임 통보에서 또 얘기가 틀려. 또는 정계선, 조한창 이렇게 두 사람만 했다면 또 얘기가 틀려. 셋 다 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 공문은 기존에 제시됐던 공문을 더 뒷받침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공문이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공문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의 공문이 떡 나와줬어야지 야 이거 공개변론 다시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나왔던 공문을 뒷받침하는 더 강력한 증거가 나오는데 이거 굳이 다시 변론을 열 이유가 뭐에 있느냐는 거죠. 자, 이 공문을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공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국회의장 수신자, 참족 의사국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통보. 국힘당도 이 3명을 선출하기로 했다는 거 인정한 거죠. 또 있습니다. 본교섭단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공문만 보더라도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넉넉히 볼 수 있죠. 기존에 있었던 공문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문, 기존 증거를 뒷받침하는 더 강력한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굳이 공개변론 열어서 뭐 하는데? 반대되는 증거가 나왔어야지 공개변론 열어가지고 이거 한번 살펴보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짓을 했다고. 게다가 이 공문에는 더 재밌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위원을 추천하면서 여기에 정점식을 위원장이라고 딱 찍어놨어요. 근데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위원장을 맡죠. 그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위원장이 합의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공문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자, 국힘당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된 거면은 안 될 걸 뻔히 알더라도 위원장 후보를 그냥 탁 보낸다고. 만약에 정계선, 마은혁 이 재판관들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면은 국힘당은 아마 새로운 후보를 하나 더 추천했을 거예요. 국힘당도 2명, 3명 추천했을 거야. 그럼 이걸로 여기 이것만 보더라도 합의가 있었다라는 거는 뭐 넉넉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새로운 증거라는 것은 기존에 이 변론을 하면서 제시되었던 증거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가 기존 증거를 더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변론을 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하려고 열었노 이거야. 자, 이와 관련한 얘기를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 보면서 되게 답답했었는데 아마 이렇기 때문에 국힘당 측에서도 별다른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준비된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저게 갑자기 28호의 1호증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이제 직인을 찍어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인사청문위원을 추천하는 공문이에요. 저게 날짜가 아래쪽 좀 12월 11일자입니다. 12월 10일입니다. 10일, 10일에 이제 그 의장한테 보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뒷면 좀 보여주실래요? 국민의힘에서 보낸 대외 공문인데요. 거기에서도 역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이래서 인사청문위원을 그 위원장도 추천했고 간사도 추천했고 위원도 추천을 했는데 요구한 날짜가 12월 11일. 12월 11일 그 다음 날이네요. 그래서 저기 보면 세 사람을 다 같이 국민의힘에서 기재를 하고 위원 선출의 공문까지 보냈는데 저거를 보면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도 그 합의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이제 오늘 제출한 서류여서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거를 보면 세 사람 이름이 다 있는데 합의가 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네, 답변 드릴게요. 예, 뭐 의견이 있으면 좀 네, 말씀하시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 서면이라기보다는 2월 6일자 제출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진술서, 그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에 저 경우에 관해서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길 바라고요. 아마 다만 저 부분은 저희들 기존에 했던 답변서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12월 7일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그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월 12일에 선출이 됐는데 그 사이에 원내 행정국에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그것이 물론 뭐 행정 직원이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 경위에 관해 가지고 2월 6일에 제출한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인 진술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재판부에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더 있는. 자, 이 부분은 사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고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공문이 있는데 이 공문이 떡하니 있는데도 굳이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자 저희 국힘당 쪽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추경호가 물러나고 권성동이 이 새로운 대표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 아니 그거는 국힘당 내부 문제잖아요. 외부로 공문이 나와버렸으면 그거는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끝났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했으면 합의가 돼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로 뭐 담당자가 실수한 것이라든지 의도적으로 뭘 잘못한 거라면 그 담당자를 징계할 문제이지. 이제 와가지고 합의가 없었다라고 오리발 내밀 상황은 아닌 거죠. 오히려 지금 이 국힘당 쪽의 변호인이 하는 얘기는 자신들이 합의를 뒤집었다. 원내대표가 바뀐 것을 핑계 삼아서 합의를 뒤집었다라고 자인하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참 그런 얘기를 뻔뻔스럽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좀 말이 꼬여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참 아이고 참 네 보시다시피 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다.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건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굳이 이걸 가지고 변론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새로운 증거 역시 변론을 제기할 증거가는 아니었어요. 기존의 결론을 더 뒷받침해 주는 거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위해서 할 이유는 없죠. 자, 물론 지난번까지 다뤄지지 않았던 얘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하려면은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근데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오늘 가장 핵심 쟁점이 이 부분일 겁니다. 합의가 있었다 없었다 이거는 더 추가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게임 끝났어.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기존의 기존의 결론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하나 더 나왔을 뿐입니다. 국힘당도 그렇고 최상목도 그렇고 기존의 결론, 그러니까 합의가 있었다라는 이런 결론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주장을 내지도 못했고 증거를 내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변론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굳이 변론을 제기할 이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입니다.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내려면은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의결도 없이 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꼬투리가 되면 꼬투리가 될 수도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국힘당은 오늘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했어요. 국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권한쟁의가 가능하냐 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국회의장이 할 수 있다. 별도의 결의가 없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전체적으로 그 어떤 다수설에 속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의결을 마쳤잖아.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행정부가 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의결했으면 행정부는 당연히 그거는 그 집행을 해야 돼. 그게 아니면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죠.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임명은 거부권 행사를 못 해요. 그럼 그냥 집행을 해야 돼. 근데 집행을 안 하고 뻗댄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행정부가 헌법을 위반할 것이라고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헌법을 지킬 거고 당연히 그 집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집행을 안 했어. 집행을 안 했으면은 국회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소송도 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 권한은 당연히 국회의장한테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거부권도 없는데 집행을 거부한다.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행정부가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권한쟁의 심판인 겁니다. 그럼 국회의장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죠. 국회의 의결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자, 이게 대체적인 학설이에요. 그리고 법조인들도 대체 이쪽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재밌는 게 나왔어요. 국회가 기존에도 별도의 그 의결 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국회가 승소한 게 꽤 여러 건 되더라. 국회가 의결이 없이 소송을 냈지만은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주고 재판을 한 사례가 여러 건이 있다는 게 확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송 잘해 오다가 갑자기 이번 건만 가지고 이거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라고 어거지 쓰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도 동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준비된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회가 이제 그 실질적인 원고가 돼가지고 행정소송한 적이 있죠.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청장 상대로 해가지고 네네. 도로 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했죠. 네네. 이제 그 사건에서 형식적인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인 국가기관으로는 국회가 이제 그 권한을 침해됐다 해가지고 취소송을 제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에서 국회 의결이 있었습니까? 의결이 없었습니다. 그 피정부인 대리님께 여쭤보는데요. 네. 그 경우 이제 그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 이제 네. 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한강사업 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하천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한 적도 있죠. 네. 있었습니다. 그때는 결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사건들 그 사건 번호하고 네. 판결문을 좀 참고 자료로 내주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피청구인 대리인께 여쭤보는데 네. 그 경우도 지금 국회가 실질적으로 원고가 돼가지고 그 국회의 권한이 국회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사안에서 결의 없이 그냥 그 판결까지 다 진행이 됐거든요. 네. 이제 그 사안하고 지금 이 권한쟁의 그 청구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같은 거 아닌가요? 재판님, 그거는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건의 경우에는 국회의 권리가 침해되어 가지고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것은 좀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그 다른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 그게 침해됐다는 이유로 다른 권한쟁의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건가요?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권리와 권한이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다르죠? 예를 든다면은 약간 국회의 어떤 뭐 유리창을 깨가지고 국회 이름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시 당사자 되었다 하는 그건 권리가 침해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의결 없이 국회의 사무로서 바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헌법상에 지금 있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국회의 의원들이 다수로 의결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다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회의 어떤 민사상의 권리 또는 행정법상의 권리하고 이 사건 헌법상의 권한이 침해된 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적극적 다수의 경우에 당연히 국회가 본회의에 의결을 거친다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판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정소송의 당사자라든지 또 민사소송의 적극적 당사자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그건 국회의 그냥 사무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러한 권리 침해가 아니라 국회의 권한, 그러니까 국회라는 것은 국회의원 전원이 합의체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인데 그 권한이 침해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국회의 권한을 국회를 대표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리와 권한의 차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권리와 권한의 차이. 참네. 자, 이 권리라는 거는요, 그냥 내 것이 권리입니다. 나의 것. 이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무슨 뭐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어떤 이익을 뭐 다른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걸 권리라 그러고요. 권한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권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침해됐으면 국회의 권리가 침해된 거면은 의결 없이 가능하고, 권한이 침해됐으면 의결이 있어야 한다. 글쎄,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권리하고 권한이 다르긴 한데 굳이 권한을 침해했다, 권한 침해는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글쎄,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거는 소송의 소송의 권한이 뭐 권한 침해든 권리 침해든 소송의 권한이 국회의장한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권리 침해의 경우는 있고 권한 침해의 경우는 없다? 글쎄, 권리와 권한을 딱 부러지게 나누는 것도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럴 근거도 또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 국힘당 쪽 변호사가 지금 헛소리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말이 꼬인 겁니다. 말이 꼬인 상태되다 보니까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번에 뭐 굳이 변론을 재개해야 했던 이유, 국회의장이 이 국회의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권한쟁의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도 이제 사실 뭐 더 얘기가 처음 거론될 때는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거론이 됐지만 결국에 맥 빠지게 뭐 그냥 흐지부지 끝나게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사실 처음부터 굳이 이걸 가지고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었어요.
외형상 보면은 꽤 그럴싸하죠. 아니, 국회의장이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의결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의결 안 했다는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라도 변론 재개해야 한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일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좋아. 100번 첨부 양보해가지고 국회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그 권한쟁의 심판 낼 수 없다 쳐. 그래가지고 이번에 각하가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이번에 최상목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가 됐어. 국회의장이 의결도 안 거치고 그냥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다시 의결하면 돼. 지금이라도 의결해가지고 다시 권한쟁의 심판 다시 내면 돼요. 그죠? 그러면 같은 재판을 또 하게 돼.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재판을 2번 하게 돼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쓰는 게 뭐예요? 보정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겼어. 이겼는데 절차에 약간 하자가 있어. 아, 이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아서 각하를 할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보정명령만 내리자. 어쨌거나 요거만 보완해가지고 다시 재판 들어오면 또 재판이 될 건데 그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죠? 낭비죠? 이런 거 보고 소송경제라고 합니다.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낭비잖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똑같은 재판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냐고. 문제가 있긴 한다. 그래,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그래, 그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서 야, 재판 빠꾸 각하 다시 가져와 라고 하면은 그 하자 부분만 싹 치유해가지고 다시 갖고 들어오면은 재판해야 되고 재판해가지고 결국에 승소 판결이 날 거야. 그럼 같은 재판 2번을 반복하는 거지. 같은 얘기 2번, 3번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보정명령이란 걸 내린 겁니다. 야, 이거 좀 비어 있으니까, 이거 저 하자가 있으니까 이거 하자를 좀 채워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야, 국회의장의 의결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국회의장 의결 해가지고 갖고 와. 이런 거 보고 보정명령이라고 그래요. 보정명령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굳이 이거 변론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변론 제기 안 하더라도 보정명령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 근데 굳이 변론을 다시 연 겁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인력 낭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논란과 혼란이라는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끌고 가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만든 겁니다. 답답하죠. 보정명령. 아이고, 내 참.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끌려간다고 해야 되나요? 국힘당 쪽에 끌려간다. 정말 소심한 헌법재판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힘당 쪽 애들이 소소한 거 가지고 시비를 걸면은 그 소소한 것 이런 거는 그냥 탁탁 쳐버리고 무시하고 착착착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소소한 거 시비를 걸면은 그 시비거리에 다 대응을 해가지고 야, 다시 하자. 야,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자.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당 애들이 거기에 재미를 붙여서 또 시비 거는 거야. 시비거리가 안 될 것도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만 길어지게 되고요. 사회적 논란, 혼란은 더 커지게 되죠. 그런 짓을 왜 하느냐고, 헌법재판소라는 놈들이. 안 그렇습니까? 예. 참 보면서, 아우, 속 터져.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사소한 시비라도 안 걸리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비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일부러 변론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비에 안 걸리기 위해서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이번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2, 제3, 제4, 제5의 시비거리를 만들어주는 거나 똑같게 되는 겁니다. 참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소심해서 저런 건지
아니면 국힘당 쪽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저쪽에 여지를 주려고 하는 건지 솔직히 현재로서는 구분이 잘 안 가요. 왜냐? 거꾸로 만약에 우리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 칩시다. 받아들여졌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 지난번에 보면은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에 2심 끝났습니다만 1심 때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변론 제기해달라고 했는데 무시해버렸어요. 그때 이미 구글 타임라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구글 타임라인 이거 저기 안 봤으니까 구글 타임라인 보고 그거 보고 재판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거 무시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제시를 하는 거는 매번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야. 근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척척 받아주신다고요.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에 여러 가지 이런 증거들이 막 나왔다고요. 새로운 진술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론 제기해달라고 하니까 변론 제기 안 받아줬어요. 심지어 이화영 부지사 항소심 같은 경우에 딱 끝나는 날을 정해놓고서는 이날까지 다 할 거야. 이날까지 증인도 무조건 불러와. 원래 작년 10월 달에 갑자기 끝나는 날짜를 정해놓고 이때까지 다 뭐 증인 다 부르라는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새로운 증거라든지 새로운 문제가 등장해가지고 변론 제기 신청을 몇 번을 넣었어요. 김광민 변호사가 새로운 문제가 있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변론 제기 신청을 냈는데 그거 다 기각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제기하는 변론 제기 신청은 매번 기각당합니다. 그런데 국힘당이 시비 걸고 변론 제기 신청하면 척척 받아주고 참 예. 애시당초 이 법조계라는 것이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겁니다. 우리 쪽 얘기는 들을 생각이 없어. 이번에 윤석열 탄핵도 그래요. 윤석열이가 계엄같이 황당한 짓거리를 했으니까 이게 빼박이 돼버린 거지. 그게 아니라 뭐 다른 것들, 명태균 건이나 김건희 건 뭐 이런 걸로 탄핵을 우리가 진짜 성공을 했다면 지금 헌재에서 안 받아들였을런지도 모릅니다. 요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헌법재판소 지금의 이 태도는 소심한 것이 아니라 편향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